하늘이 내린 명약. 조선시대 정조 때 전라도의 어느 마을에 진수라는 효자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갑자기 원인 모를 병에 들게 되었습니다. 진수는 약방이라는 약방은 다 찾아다니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약들을 구해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병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나날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낙심하고 슬퍼하던 진수에게 하루는 경상도의 영험한 명의인 유이태가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보게, 자네들, 유이태가 이 근처 마을에 와 있다는데? 가서 맥이나 한번 짚어달라 해볼까? 에? 유이태? 그 사람이 그렇게 뛰어난가? 아, 그럼 자네 조선 사람 맞나? 아니, 의술이 어찌나 뛰어난지 무슨 병에 걸리던 그가 약을 쓰라고 처방해주면 바로 싹 낫는다고 하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진수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서둘러 유이태를 찾아 나섰습니다. 때는 여름이어서 무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며 60년 고개를 넘어 산천군 생초면 신현리에 있는 유이태의 거처를 찾게 되었습니다. 진수는 유이태에게 어머니를 치료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유이태는 어머니를 진맥하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지만 그만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의 어머니는 나을 수 없소. 그 말을 들은 진수는 애원했습니다. 어르신이 명이라고 하여 60년 고개를 넘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 너무하십니다. 제가 어머니만 나을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겠으니 제발 약을 처방해 주십시오. 이렇게 진수가 아무리 사정사정을 해도 유이태는 그저 돌아가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어머니의 병을 치료할 방법이 정녕 없다는 것인가? 이를 어쩐단 말이야. 진수는 어쩔 도리가 없어 다시 어머니를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수는 어머니를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며 다시 힘겹게 60년 고개를 오르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목이 탄다고 하여 물을 찾으셨습니다. 진수는 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으나 물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힘들게 물을 찾는 와중에 바위 밑에 작은 박조각이 보였고 그 안을 살펴보니 약간의 물이 있었습니다. 물이 썩 깨끗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재촉하시는 어머니께 어쩔 수 없이 그 물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제대로 된 물을 구해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일단은 이거라도 좀 드세요. 아이고, 네가 고생이 많구나. 그래, 이게 어디냐. 어머니는 박조가리에 담긴 물을 남김없이 마셨습니다. 아유, 물맛이 참 달더니 몸이 개운해지는 것 같구나. 목을 축인 어머니는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어머니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아 있었습니다. 아니, 아들아, 내가 다시 건강해졌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병이 싹 나았구나. 세상에,
어머니, 정말 다행입니다. 아니, 이렇게 치료될 병을 유이태 그자는 어찌 치료를 못한다고 했을까요? 어머니의 병이 완치되자 진수는 먼 길을 힘들게 온 자신을 내친 유이태의 행동에 우라가 치밀어 다시 그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 모시고 왔을 때는 낫지 않는 병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지금 다 나으셨어요. 당신은 소문만 명의이지 의술은 별거 없네요. 그 말을 들은 유이태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병은 치료할 약은 있으나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약이라 없다고 한 거요. 그 약은 천년두골 삼인수라는 약으로 천년 묵은 사람의 해골에 물이 고여 있어야 하고 더욱이 그 물에는 지렁이 3마리가 빠져 있어야 하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구할 수가 없기에 그리 말한 거라오. 그 말을 들은 진수는 그제야 60년 고개에서 있었던 일을 유이태에게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유이태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하늘이 인정한 효자인가 보오. 하늘이 당신의 효성에 감동해서 명약을 내려준 것이 분명합니다. 이후 사람들은 유이태의 의술은 하늘이 내린 약까지 알아볼 수 있고 그가 지은 약은 신약이라 할 만큼 영험이 있다고 하여 그를 칭송하였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그런 유이태의 의술도 어머니를 업고 60년 고개를 오르내린 진수의 효성만큼은 못하다며 그 효자의 뛰어난 효성을 칭송하였다고 합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유이태는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사마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병을 스스로 고친 후 의학에 입문하여 3년 만에 의원이 되었고 이후 외가인 산청군 생초면 신현리에서 의술 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특히 1680년과 1692년에 홍역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자 1696년 최초의 홍역 전문 치료서인 맞은편을 저술하여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였습니다. 이후 조선 숙종 36년에 숙종의 병을 치료하여 안산 군수로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고 다시 산청으로 돌아와 백성들의 치료에 전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연유로 경상도 산청과 거창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유이태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효녀 지은. 옛날 신라시대에 지은이라는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처녀는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러웠습니다. 지은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오랫동안 홀로 어머니를 봉양하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걱정되었기에 홍기가 차고 많은 집에서 구혼을 해도 혼인을 하지 않고 계속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렇게 지은은 나이가 32이 되도록 시집을 가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께 문안을 드리며 항상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가 없다 보니 집안 형편이 몹시 가난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를 봉양할 재물이나 먹을 것이 없으면 때로는 품팔이도 하고 또는 돌아다니며 밥을 빌어다가 어머니를 간신히 봉양했습니다. 그러한 날이 오래되고
살림살이가 날이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아무리 열심히 품을 팔고 일을 해도 살림은 계속 힘들어지고 이러다가 어머님의 끼니도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하겠구나. 이제 하는 수 없다. 부잣집에 가서 몸을 팔아 종이 되어 어머니가 끼니를 챙겨 드실 수 있도록 해야겠다. 지은은 그렇게 생각하고는 한 부잣집의 종이 되어 쌀 10여 섬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는 온종일 그 주인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저녁에는 밥을 지어 가지고 와서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그렇게 사나흘이 지나자 어머니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딸아, 그동안에는 밥맛이 거칠었는데 요즘 며칠간 밥맛이 달아졌구나. 지금의 식사는 분명 좋은 음식인데 어찌하여 맛이 예전 같지 않고 이 달디다한 밥이 삼킬 때마다 내 뱃속을 칼날로 찌르는 것 같으니 어찌 이런단 말이냐? 지은은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하니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 때문에 너를 남의 종으로 만들었구나. 내가 차라리 빨리 죽는 것이 낫겠다. 어머니는 소리를 내어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찌 그리 가슴 아프게 말하십니까? 지은도 그런 어머니를 따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가 집 담장을 넘어 온 동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효종랑이라는 한 화랑이 있었는데 그날 다른 여러 화랑들과 포석정이라는 곳에서 놀기로 약속을 하고 다른 화랑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몇 사람이 늦게 약속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이보게들, 어찌하여 일이 늦은 것인가? 효종랑이 물으니 늦은 화랑들이 대답했습니다. 여기 오는 길에 어느 집 앞을 지나는데 그 집에서 아주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살펴보니 웬 30 넘은 처녀가 눈먼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는지 물어보니 사연이 아주 기가 막히더랍니다. 그러면서 지은의 사연을 효종랑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세상에, 그리 기구한 모녀가 다 있단 말인가?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효종랑은 즉시 사람들을 보내 지은 모녀의 집에 곡식 100석을 보내주었습니다. 또 종으로 산 주인에게 보상을 하고 지은을 다시 양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 사연을 안 효종랑의 부모도 좋은 옷 몇 벌을 지어다가 지은의 집에 보내주었습니다. 효종랑을 따르는 화랑의 무리들도 모두 곡식을 모아 지은의 집에 보내주었습니다. 이런 소문은 널리 퍼져 궁궐에까지 알려졌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왕 또한 지은의 효심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 곡식 500석과 집 한 채를 지은에게 마련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은의 집에 갑자기 많은 곡식이 생겼기에 혹시나 빼앗거나 훔쳐가는 자가 있을 것을 염려하여 담당 관청에 명하여 군대를 보내서 교대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효양방이라고 바꾸어 부르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벼 한 말, 쌀 한 말. 옛날 고려시대 공민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우곡마을이란 곳에는 소정승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소정승은 인품이 훌륭하고 학문도 뛰어나며 백성들에게 베풀며 살았기에 그 마을 인근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또한 왕실과는 혼인관계를 맺어 가문의 명성이 하늘을 찔렀고 명문가들은 모두 소씨 집안과 혼인을 맺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수많은 관리들이나 학자들은 소씨 집안의 가장인 소정승을 따랐습니다. 당시 고려는 신돈이라는 승려가 원나라를 배척하고 정치적, 사회적 개혁을 시도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원나라와 친한 세력들과 권문세족이 그러한 개혁에 극심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소정승 역시 신돈의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수많은 관리들과 학자들은 신돈을 제거하자고 소정승에게 찾아와 권유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거듭한 끝에 소정승은 신돈을 제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윽고 소정승은 거사를 치르기 위해 병사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인망 높은 소정승이 병사를 모으니 삽시간에 수많은 병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정승은 그런 병사들을 몰래 열심히 훈련시켰습니다. 또한 불악산 골짜기에 대장간을 짓고 그 병사들이 사용할 무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소정승은 철저히 준비를 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풀고 좋은 일을 많이 하였기에 점차 그를 지지하는 백성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거사만 성공하면 소정승의 생각대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세력이 많이 모이고 군사들도 잘 준비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소정승은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드디어 신돈을 제거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벼 한 마를 찧어 쌀 한 마리 나올 때 거사를 치르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평소 지혜롭기로 소문났던 며느리의 말이었기에 소정승은 말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너의 말이 신통하니 한번 시도나 해보도록 하자꾸나. 그리하여 소정승은 하인을 시켜 벼 한 마를 찢도록 하였습니다. 하인이 벼를 찧어 보니 쌀 한 마리 되지 않았습니다. 소정승이 하인을 꾸짖으며 다시 해보라고 하였지만 역시 실패하였습니다. 아니, 가만 보니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어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여 거사를 앞둔 내 마음을 흐리게 하느냐. 그러자 며느리가 소정승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그만큼 이번 거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준비뿐만 아니라 하늘의 뜻도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상대할 적들이 어떤 상태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셨다가는
저리 가거라. 이미 우리가 모든 준비가 완벽히 다 되었거늘 상대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라. 하늘의 뜻? 그것은 만들어 나가면 될 것이니 당장 출발할 것이니라. 결국 소정승은 며느리에게 잔뜩 화를 내고는 며느리의 만류를 뿌리치고 군사들을 이끌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우려대로 고려의 조정에서는 신돈이 이미 소정승의 수상한 움직임을 알아채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돈은 소정승이 군사들을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 위기는 곧 기회다. 이번 기회에 눈의 가시 같은 저 소정승의 세력을 일망타진할 수 있을 것이다. 신도는 첩자들을 풀어 소정승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소정승의 병사들이 무기를 가지러 움직이자마자 신돈의 세력이 거느린 군사들이 불시에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무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당황한 소정승의 군대는 제대로 된 싸움 한번 못 해보고 모두 신돈의 병사들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거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소정승은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하게 되었고 그의 가문은 삼족이 멸하는 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소씨 종산의 맥을 모두 끊고 묘소 또한 파헤쳤는데 이때 갑자기 손과 발이 없는 용이 그곳에서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이후 백성들은 거사의 실패를 아쉬워하며 남아있던 무기들을 우물에다 모두 버렸고 대장간 자리가 있던 그 골짜기는 그 뒤로 풀목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억울한 혼례. 지금으로부터 300여 년 전 조선시대에 나라의 혼란이 모두 정리되고 백성들이 안정되고 편안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나그네 하나가 산속을 헤매다가 어느새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밤에는 길을 다니는 것이 위험했기에 이 나그네는 쉬어갈 곳을 찾다가 멀리서 비치는 불빛을 따라 걸어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큰 마을이 있었습니다. 나그네가 도착한 시간이 워낙 늦은 시간이다 보니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나그네는 하룻밤 머무를 집을 찾기 위해 마을을 한참 돌아다니다가 불이 켜진 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나그네가 주인을 부르려고 할 때 집안에서 웬 소동이 벌어졌는지 큰 소리의 말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나그네가 자세히 들어보니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래,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자. 이렇게 사느니 둘이 같이 세상을 떠버리자. 예, 아버지. 제발 저의 목숨을 끊어 주십시오. 아니, 이게 뭔 소리지? 뭔가 이 집안에 큰 사단이 난 모양이로구나. 호기심과 걱정이 생긴 나그네는 그 집의 주인을 불러 하룻밤 묵기를 청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안 좋은 표정으로 그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집 앞에서 이상한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집에 무슨 변고라도 생기신 겁니까? 나그네가 주인에게 연유를 물으니 주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본래 서울 사람으로 이름은 구제서라 하고 젊어서 몸이 허약하여 이곳에 요양차 머무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마을에서 지내다 보니
이 마을이 마음에 들어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큰 부자 천석두가 저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괴롭혔습니다. 얼마 전 천석두가 저의 아들이 자신의 며느리를 꼬시려 했다는 소문을 내고 그것을 빌미로 아내와 며느리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내일 천석두가 구제서의 아내와 결혼을 하고 그의 아들은 자신의 며느리와 결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그네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그걸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됩니까? 당장 관아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디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그러자 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관아도 믿지 못합니다. 제가 왜 그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결국 저만 경을 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을은 모두 천씨 일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아에도 그 일가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지요. 불가능합니다. 그 말을 들은 나그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목숨을 버리려 하다니요. 안 되겠군요. 사람의 목숨은 소중한 것이니 함부로 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다음날 나그네는 일어나자마자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고을의 사또를 불러냈습니다. 나그네는 사또에게 자신의 정체를 말해주며 황, 청, 적, 흑색의 옷을 입힌 4명의 광대를 준비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고을의 사또는 나그네의 명을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윽고 점심때가 되어 광대들과 함께 나그네는 구제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구제서의 집 마당에는 혼례에 참석한 천석두의 사람들로 가득했고 사모관대를 쓴 천석두와 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쪽에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구제서와 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 나그네와 함께 황색의 옷을 입은 중앙황제 대장군, 청색의 옷을 입은 동방청제 대장군, 그리고 적색의 옷을 입은 남방적제 대장군, 흑색의 옷을 입은 북방흑제 대장군이 나타나더니 천석두와 그의 아들의 목덜미를 잡아가지고는 질질 끌고 갔습니다. 천석두는 끌려가며 사또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봐, 사또! 이것들 좀 어떻게 좀 해주게! 이게 뭐 하는 건가? 나 천석두야, 천석두! 이보게! 그러자 사또가 말했습니다. 자네를 끌고 가는 그분이 암행어사시네. 내가 뭘 어쩌겠는가? 뭐라고? 암행어사? 그곳에 모인 천석두를 비롯한 사람들과 구제서 가족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나그네가 바로 어사 박문수였던 것입니다. 박문수는 구제서의 집안을 구하고 천석두와 그의 아들을 귀양 보내버렸습니다. 그런 소동이 한번 지나간 이후 구씨와 천씨들은 서로 화해를 하고 잘 어우러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구씨와 천씨가 함께 사는 마을이라고 하여 그 마을을 구천동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실제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장덕리에는 구천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구천동은 덕유산 향적봉에서 시작해 무주의 낮의 통문까지 36km에 달하는 계곡을 말하고 맑은 물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구천동의 이름에 관하여 다양한 이야기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계곡에 9,000명의 승려가 살았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이야기처럼 구씨와 천씨가 집성촌을 이루었기 때문에 구천동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자라의 보답. 옛날 고려시대 때 한천면 한계리의 어느 산골 마을에 덕삼이라는 노인과 그의 외동딸 오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부인은 외동딸을 낳다가 일찍이 세상을 떠났고 노인이 홀로 어렵게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열심히 살았고 딸아이도 남부럽지 않게 키우도록 애를 썼습니다. 오기도 그런 아버지를 효성으로 모셨습니다. 이웃들에게도 늘 살갑게 대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녀가 나서서 돕기도 하니 마을에서도 이 부녀의 평판은 아주 좋았습니다. 어느 날 오기가 집 근처 샘에 빨래하러 갔다가 샘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건 뭐지? 처음 보는 밝은 빛인데? 뭐지? 가까이 가서 봐야겠다. 오기는 샘 깊은 곳에 밝게 빛나는 무언가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샘 안에는 놀랍게도 웬 새끼용과 황금빛 자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저건 용이 아니야? 그리고 자라인데 황금빛이라고? 정말 신기하다. 얼른 아버지께 가서 알려드려야겠어. 오기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방금 빨래를 하다가 샘에서 용과 황금빛 자라를 보았어요. 어이구, 그렇구나. 우리 딸, 빨래는 안 힘들었니? 아이고, 손 좀 봐라 이거. 다 부르텄네. 물이 많이 차든? 아니 아버지, 제 손이 문제가 아니고 샘에 용이랑 자라가. 아니지. 우리 딸 손이 중요하지. 그깟 용이랑 황금 자라가 대수냐? 이리 와봐라. 약 바르자. 노인은 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잠자리에 든 노인과 오기는 같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들 부녀의 꿈속에 용과 자라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저희는 원래 하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옥황상제님께 큰 죄를 지어 쫓겨나게 되었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년만 저희를 보살펴 주시면 다음에 크게 보답하겠습니다. 동시에 꿈에서 깬 노인과 오기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 혹시 꿈 꾸셨어요? 용과 자라가 나오는 꿈? 아이고, 그래, 세상에. 이렇게나 신기한 꿈을 다 꾸다니. 그것도 우리가 같은 꿈을 꾸었단 말이냐? 이것은 정말로 보통 꿈이 아니구나. 그럼 아까 네가 말했던 그곳에 함께 가보자. 부녀는 곧장 샘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정말이구나. 세상에, 내 평생에 이런 신기한 생물들을 보게 되다니.
용이라니, 금자라라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용과 자라를 위해 큰 샘을 만들고 얘네들을 옮겨놓고 잘 돌봐줘요. 그렇게 부녀는 용과 자라를 위해 큰 샘을 만들어 그곳에 옮겨주고 오랜 시간 잘 돌봐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0년이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용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무사히 하늘로 올라갔고 자라도 몸이 더 짙은 황금빛으로 변하면서 곧 하늘로 날아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나라의 왕이 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왕은 전국의 용하다는 의원을 모두 궁으로 불러들이고 치료를 받아보았지만 그 어떤 의원도 왕의 병이 무슨 원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병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던 어느 날 궁에 웬 초라한 행색을 한 노인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말하며 나타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신하들은 기뻐하며 노인을 왕에게 데려갔고 노인은 왕에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의 병에는 금자라가 특효약입니다. 금자라를 고아 드시면 병이 씻은 듯이 싹 나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금자라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상금 1000냥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마을 부녀의 집 마당에 커다란 샘에 금자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상금에 눈이 멀어 부녀가 사는 집에 금자라가 있다는 사실을 관아에 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금자라는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금자라는 왕의 병을 치료하는 데 약으로 쓰이며 죽게 되었고 부녀는 애지중지 키우던 금자라가 죽게 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셈을 보며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금자라가 너무 불쌍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하늘로 승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게나 말이다. 안타깝구나. 안타까워. 그렇게 금자라가 죽은 지 3일째가 되는 날 부녀의 꿈속에 금자라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비록 제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죽었으나 두 분의 은혜 덕분에 죽어서 신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녀에게 하늘에서 신들이나 먹을 수 있다는 천도복숭아 2개를 주었습니다. 부녀가 동시에 또 꿈에서 깨어보니 정말로 눈앞에 천도복숭아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이것이 그 전설에나 내려오는 그 천도란 말인가? 아버지, 어서 드셔보세요. 두 사람은 금자라가 준 천도를 먹고 100년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다가 죽어서 신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 금자라가 살았던 샘을 금정이라 불렀고 이 산을 금자라가 나온 산이라고 하여 금오산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한편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은 상금을 얻기 위해 자라를 잡아다가 거짓으로 금색을 발랐는데 그것을 들키게 되어 벌을 받아 죽게 되었는데 그때 함께 죽은 자라가 바위로 변하여 지금의 자라바위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밤마다 무너지는 궁궐. 옛날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서울에 궁궐을 세울 때였습니다. 이성계는
전국의 궁궐을 잘 지을 수 있는 수많은 장인들을 모아 궁궐 건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에 걸쳐 밤만 되면 다 지어가던 궁궐이 무너져 버리니 큰 걱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하, 또 궁궐이 무너졌습니다. 아휴, 또 무너졌구나. 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기둥을 세우고 궁궐을 완성해 놓으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버리기가 벌써 몇 년째인가. 이성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중단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라 안에서 이름난 기술자들을 더 뽑아오거라. 이성계가 신하에게 명을 내리자 전국 방방곡곡에서 유명한 장인들이 더 모였습니다. 장인들은 머리를 맞대고 궁궐이 무너지는 원인을 설계도를 보면서 한참을 토의하였습니다. 몇 번이나 무너진 대궐이기에 장인들은 심혈을 기울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정성에도 아랑곳 없이 대궐은 지어지다 말고 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성계는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때 이성계의 눈에 이를 쉬고 있는 한 기술자가 보였습니다. 저 게으름 피우고 있는 녀석을 이리 불러오거라. 이성계의 명령이 떨어지자 한 기술자가 이성계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는 이성계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부들부들 몸을 떨었습니다. 네 이놈, 듣거라. 네, 전하. 어찌하여 이를 게을리하는지 이유를 말하거라. 그러자 기술자가 땀을 뻘뻘 흘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열심히 기둥을 세우고 건물을 완성시켜도 어차피 밤새 무너지고 마니 벌써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열심히 건물을 지어도 밤에 무너질 생각을 하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계도를 들여다봐도 일이 완벽한데. 기술자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빈틈없이 설계하여 궁을 지었는데도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설계도 완벽하고 모두들 궁궐을 짓는 일이니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해도 번번이 실패하오니 그 곡절을 알 길이 없사옵니다.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이제 저희 장인들과 일꾼들은 이 궁궐일을 두려워하고 있사옵니다. 뭐라고? 두려워한다고? 이성계가 화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네, 그것이 저희 장인들과 일꾼들이 궁궐 짓는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가 잠자리에 들면 한결같이 꿈에 사나운 호랑이가 나타나 잡아먹을 듯 으르렁대며 달려듭니다. 모두들 그 꿈을 꾼다 하니. 뭐라? 이것들이 필시 짐을 속이고 궁궐 공사를 그만두려는 수작을 부리는 게로구나. 거짓이 분명하다. 어찌 모두가 같은 꿈을 꿀 수 있다는 말이냐?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옵니다, 전하. 황송하오나 이 늙은 것도 밤마다 호랑이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사옵니다. 참이옵니다. 뭐라고? 이성계는 화가 치밀었으나 세우기만 하면 허물어지는 궁궐을 생각하니 이것이 괜한 말이 아닌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시름에 잠겼던 이성계는
공사장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아니, 저것들이... 이성계는 그만 말을 잇지 못한 채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공사를 하는 기술자들과 인부 수십 명이 짐을 꾸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빨리 이 불안한 공사장에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이성계가 뒷목을 잡으며 대노하니 신하들과 공사장의 감독관들은 더욱 난감해하였습니다. 모두들 멈춰라! 뭐 하는 짓들이냐? 하루속히 궁궐이 완성돼야 하는 이 마당에 일을 버리고 도망치려 하다니 너희들이 그러고도 무사할성 싶으냐? 이성계의 옆에 있던 신하의 고함 소리에 짐을 싸던 사람들은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 중에 우두머리 격인 사람이 하나 앞으로 나와서는 고개를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들이 절대 불충을 저지르려 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우리가 애써 지은 건물이 밤마다 무너지는 이유와 모두가 같은 꿈을 꾸는 이유를 알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어젯밤에 밤새 이 궁궐 일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알아낸 것이 있더냐? 그것이... 그때였습니다. 저것입니다. 저것이 또 나타났습니다. 바로 적의 이유입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괴물이 나타났는데 반은 호랑이이고 반은 형체조차 알 수 없는 이상한 동물이었습니다. 이 괴물은 눈으로 불길을 내뿜으며 건물을 들이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럴 수가! 저게 무엇이냐! 당장 저 괴물에게 화살을 쏴라! 이성계가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성계 자신도 늘 가지고 다니는 활과 화살을 들고 괴물에게 화살을 날렸습니다. 화살은 빗발처럼 쏟아졌으나 괴물은 화살을 아무리 많이 맞아도 아랑곳 없이 반쯤 지어진 궁궐을 다 무너뜨리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이 나라에서도 제일 가는 담력과 기계를 자랑하는 장군이었던 이성계와 그 휘하에 실력 좋은 용장들이 있었지만 그 괴물을 막을 수가 없는 것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성계와 신하들은 허탈하게 거처로 돌아와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아, 분하구나. 저런 괴물이 나의 대업을 가로막다니. 아마 한양은 내가 도읍할 곳이 아닌가 보구나. 신하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닙니다, 전하. 한양은 왕도로서 더없이 좋은 지세입니다. 실망하지 마시옵소서. 문 밖에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흰 수염을 가슴까지 들이운 도인 같은 노인이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노인은 위신지요? 그건 알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전하의 걱정을 좀 덜어드리려는 것뿐이요. 고맙습니다, 노인장. 무슨 묘책이라도 있는 겁니까? 저기 한강 남쪽 산봉우리가 보이십니까? 한번 보시지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저 모습은 산봉우리가 아니라 거대한 호랑이. 이럴 수가. 노인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본 이성계는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까 나타나서 궁궐을 망가뜨리고 간 호랑이 모습의 괴물과 똑같은 모습의 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빛 속에 선명히 모습을 드러낸 그 산은 관악산 줄기의 삼성산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저 산봉우리가 마치 이곳을 성난 얼굴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저 산의 기운이 문제인 것이군요. 노인장, 저 호랑이 산봉우리의 길을 누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성계가 공손하게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수염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허허, 겁낼 것 없소. 호랑이란 꼬리를 밟히면 꼼짝 못하는 짐승이니 호랑이 형상을 한 산봉우리의 꼬리 부분에 절을 지으면 만사가 순조로울 것입니다. 전하, 호랑이 형체의 산꼬리 부분에다 꼭 절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말한 노인은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니, 노인장, 어디 간 것이지? 그랬구나. 저 산의 기운을. 이성계는 당장 노인이 말해준 곳에 절을 지으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궁궐을 짓던 기술자들은 궁궐을 짓는 일을 잠시 멈추고 그곳에 절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기술자들이 투입되니 절은 순식간에 잘 지어졌습니다. 삼성산 산봉우리 끝에 절이 다 지어진 뒤 다시 진행을 시작한 궁궐 공사는 그동안 있었던 일이 무색할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일전에 나타났던 호랑이의 형상을 한 괴물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기술자들도 더 이상 이상한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궁궐이 완성되고 이성계는 한양의 도읍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삼성산에 억센 호랑이 기운을 눌러 궁궐 공사를 무사히 마쳤다 하여 그 절의 이름을 호압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 속의 선택. 옛날 어느 마을에 덕봉이라는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영감은 어려서부터 부지런하기로는 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려웠던 집안 형편을 한번 일으켜보겠다며 부잣집에 머슴살이로 들어갔고 그 머슴살이를 하며 힘든 일도 고생스러운 일도 꾹 참아가면서 매년 세경을 받아서는 쓰지도 않고 차곡차곡 잘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몇 해마다 한 번씩 논 한마지기씩 사 나갔습니다. 10여 년 가까이 쓰지도 않고 부지런히 일만 한 덕봉은 결국 10마직이나 되는 논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성실하게 일하였으니 부자 주인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부자 주인이 주변에 참한 색식감까지 얻어서 혼인을 시켜주어 살림도 차리게 되었습니다. 혼인을 한 이후에도 그 부잣집에서 3년이나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드디어 머슴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자기 땅에서 자기 농사를 지으며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혼인 이후에 자식 농사도 잘 지었는데 혼인하자마자 이듬해 아들을 하나 얻고 그 뒤로 내리 네 남매를 두었으니 집안이 아주 다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 팔자가 핀 덕봉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식 문제였습니다. 하필이면 집안을 건사해 나가야 할 장남 철만이가 어려서부터 말썽을 피우더니 청년이 되어서도 맨날 이 마을 저 마을
술만 퍼먹고 돌아다니며 싸움박질에 사고나 치고 다니곤 하였습니다. 덕봉은 늘 그런 장남의 사고를 뒷수습하느라 등골이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이 이거 철이 들려면 장가를 들어야지 되겠구나. 어디 좋은 색식감을 구해서 장가를 빨리 보내버려야겠다. 덕봉은 그래서 장남을 철들게 하기 위해 혼인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혼인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도 철만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덕봉의 부인이 소가리를 하다 결국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덕봉은 혼자 외롭게 남았는데 장남이 그런 아버지를 모시려는 생각은 않고 오히려 늙어 힘없는 아버지를 막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덕봉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시하고 종국에는 덕봉을 밥이나 축내는 식충이처럼 생각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며느리가 잘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옥순이는 상당히 효부의 기질이 있어서 남편이 시아버지를 못살게 구는 날이면 시아버지를 위로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니 그나마 덕봉은 이 며느리 덕에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반복되고 철만이가 사고치는 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니 덕봉이 평생에 걸쳐 일구어 놓은 집안 살림도 점차 기울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철만이가 여기저기 싸움을 하고 사람들과 원수를 지고 다니니 결국 그 화가 집안에 크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장남과 싸우고 나쁜 마음을 품은 한 사내가 덕봉의 집에 야밤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자는 와중에 갑자기 불기운을 느낀 옥순이는 남편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위험하니 얼른 업어서 밖으로 모셔내세요. 한시가 급합니다. 이러다 집이 다 타버리겠어요. 옥순이 그리 말했지만 철만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니, 노인네가 팔이라도 짚고 몸을 일으켜서 나오면 되지. 꼭 내가 있어야 하는 건가? 아, 시급한 것은 그게 아니고 집문 서며 논문 서며 잘 챙겨야지. 내가 그럴 여유가 지금 어디 있겠는가? 철만이는 아버지를 챙기기는커녕 집안에 값나가는 물건들을 몽땅 챙겨 나가려 하였습니다. 점점 불길이 강해지고 시아버지가 있는 건너방으로 불길이 번져가기 시작하자 보다 못한 옥수는 자신이 시아버지를 들쳐 업고 나와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옥수는 황급히 방을 나와서 시아버지에게 달려갔고 거동을 잘 못하는 시아버지를 들쳐 업고 여러 번 넘어지면서 어렵사리 간신히 서서 방을 걸어 나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힘이 부족했는지 문턱 앞에서 그만 시아버지를 업은 채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순간 불에 이미 많이 타버린 집기둥이 무너지면서 집채가 폭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그만 거기에 깔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여보! 아버지! 철만이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제야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르며 불길 속으로 달려들어 아내와 아버지를 구하려 하였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온몸에 화상만 잔뜩 입고 결국 아내와 아버지는 구해내지 못하고 둘 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철만이는 그렇게 자신의 행동을 매일같이 후회하며 화상의 상처보다 아픈 가슴의 상처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철만이를 보며 저것이 불효의 대가구나 하고 혀를 찼다고 합니다. 옛날 이야기를 듣다 보면 꼭 처음부터 착한 사람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남을 괴롭히던 인물도 나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 미움을 사는 인물도 등장하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야기의 끝자락에 가서 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을 고쳐먹는 장면이 종종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 모습은 통쾌한 벌보다도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사람은 끝내 변할 수 있고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옛 이야기는 단순히 선과 악을 갈라놓기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조용히 묻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역시 누군가의 욕심과 후회, 그리고 늦게나마 찾아온 깨달음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 번쯤 떠올리게 합니다. 혹시 마음 한켠에 걸리는 일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릅니다. 옛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사람은 마지막까지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이 삶의 얼굴을 바꾼다고 말이지요. 이제 마음 편히 쉬시면서 오늘 이야기가 남긴 여운을 천천히 가라앉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푹 주무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